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중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 포함해서 가상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의 소득 수준이 낮다라는 거예요. 부도 한쪽으로 집중되기가 쉬워졌고 그 권력도 한쪽으로 집중되기가 상당히 쉬워졌다.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입니다. 오늘은 세바시 강연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여타의 기타 강연을 통해서도 인기 많으신 유현준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공간의 미래, 여기 있는 근데 공간의 미래라는 이 책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이 책을 제가 이제 좀 읽어보고 어떤 얘기를 좀 드리면 좋을까 해서 세바시와 이 책의 공통점이 뭘까 했을 때 먼저 생각나는 질문이 이거더라고요. 공간은 인간에게 무슨 의미인가? 인간이 존재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잖아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제약을 받는 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공간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를 가진다고 보고요. 또 특히나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점점 공간을 파악하는 거를 배워가는 것 같아요. 공간을 파악하는 거? 네. 어렸을 적에는 사실은 우리가 잘 걷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두리번거리는 정도로 공간 파악하다가 나중에 그냥 걷게 되면은 이제 주변을 좀 자기가 사는 집 하다가 대학 들어가면은 뭐 버스 타고 딴 데 멀리까지 가기도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어른 돼서는 심지어 공간을 사기도 하고 뭐 돈을 내서 빌리기도 하고 점점 인간이 성장 발전하면서 공간하고 조금 더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그거를 이용하면서 살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공간을 파악한다라고 맞네요. 진짜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공간이 확장되기도 하고 네. 소유하기도 하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강연 말미에선가 처칠이 한 말을 인용하셨는데 네. 그게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사람을 만든다. 네.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시가 공간이 사람을 만드는 거잖아요. 너 사람 됐다 할 때 그 뜻은 약간 뭐 성장했다. 네. 뭐 인간이 됐다 이런 거잖아요. 네. 이 말의 관점에서는 공간이 성장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것 같아요. 네. 밀접하게 실제로 인간과 공간은 역사를 쭉 보면은 서로 공진화한다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공간을 만들면은 그 공간이 다시 인간을 만들고 인간이 조금 더 나은 상태로 가요. 발전된 상태로. 그때 또 다른 사회와 공간을 만들면 그게 또 다른 다음 레벨로 이렇게 점점 진화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최초의 공간이라고 저는 보는 거는 모닥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모닥불이 공간. 네, 그 모닥불을 딱 피우면은 모닥불이 있기 전에 모든 공간은 거의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안, 네, 그 뭐랄까요 위계가 없는 공간인데 불을 만약에 밤에 딱 피우면은 가운데 제일 밝고 그 주변으로 등간격을 띄면서 사람들이 삥 둘러 앉잖아요. 그리고 안쪽은 밝고 그 뒤는 어둡고 그러면서부터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공동체 의식이 생겨나는 거고 서서히 그렇게 집단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데 인간은 다른 동물하고는 다르게 공간을 정말 잘 이용했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도 그러면 이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고 우리 곁에 네. 어떤 공간을 두느냐가 우리가 어떻게 성장하느냐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관련이 있죠. 네, 그래서 오늘 그 교수님한테는 제가 성장이라는 걸 두고 한 3가지 관점에서 여쭤보고 싶더라고요. 첫 번째로 본다면 우리가 뭐 이렇게 배우고 공부하고 학습하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한 성장에서 공간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일 많이 배우는 데가 학교라는 공간이라고 친다면은 학교의 공간이 주는 기능이 3가지가 있는데 그게 지식 전달과 그리고 아이들을 맡아주는 기능, 타가소의 기능과 3번째가 그 또래들끼리 공동체 훈련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 동영상으로 지식 전달은 다 커버가 되는데 나머지 2개는 사실 동영상으로 커버가 안 되거든요. 요즘 같은. 네, 요즘 집에서 혼자 온라인 수업을 들으면은 또래들끼리의 공동체 훈련도 거의 안 되고 낮 시간 동안에 우리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게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네. 뭔가를 배운다고 할 때에는 단순하게 그냥 사람들이 지식만 배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식을 담는 그릇이 공간이라는 그릇에 담겨오고 특히나 그걸 통해서 배움을 과정을 통해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 맺기 같은 걸 배우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70명의 학생이 모여가지고 한 선생님에게 전달해주는 지식을 받을 때의 모습과 1대1로 배울 때는 완전히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동등한 관계인 것처럼 보이고 그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능동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주체적인 그런 모습을 띠기가 더 쉬운데 더 많은 사람들과 집단으로 뭔가를 배우거나 할 때에는 사실은 그 배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게 대표적인 게 교실과 예배당 같은 경우거든요. 그렇죠. 뭔가 한 사람이 있고 여럿이 그 사람을 그쵸. 쳐다보는. 네, 한 사람이 얘기를 하고 여러 사람이 보는 숫자가 늘어날수록 나는 n분의 1로 더 작아지기 때문에 그 나의 자존감은 점점 낮아지고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의 권위는 더 올라가는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공간은 배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인류 역사를 보면은 여러 가지 종교적인 가르침 같은 거를 건축 공간을 이용해서 많이 전달을 했고 그게 사람들을 보이지 않게 조종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언어가 제대로 발달하지도 않고 문자가 있지도 않고 문자가 발명된 이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문맹이었거든요. 그렇겠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생각의 감화를 받고 움직이고 그 뜻을 따라가는 걸 보면은 아 이게 대부분 다 공간을 통해서 사람들이 컨트롤되었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문자가 없는 원시 시대에. 네, 그렇죠. 지금도 사실은 뭐 그 학교의 구조, 공간에 대해서 진짜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없다라는 걸 세바시 강연을 통해서도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 공간은 그대로지만 네. 학교의 모습은 되게 많이 변해버렸잖아요. 네. 등교를 안 하고 그쵸. 뭐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한다거나 이런 게 어떤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뭐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둘 다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긍정적인 거를 저는 벌써 말씀을 드리면은 학교에 안 가는 지금 벌써 한 2년째 거의 학교에 안 가고 있거든요. 저는 이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 권위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어떤 어른들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자기 주도적이고 약간 인디펜던트하다고 해야 되나요? 독립적인 자아를 가지기가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최근에 말을 안 듣죠.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시간도 안 지켜요. 잘.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학교에 가야 된다 이런 생각 그런 게 자체가 안 없죠. 되니까. 네. 이게 사실은 어른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회의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는 그래서 그거를 그냥 거부하고 자기 개인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아이로 성장하니까 약간 걱정이 되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 세대는 분명히 좀 다른 성향을 가질 거라고 봐요. 권위에 대해서 대하는 것도 좀 다를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시간을 매니지하는 것도 다른 어떤 세대보다도 훨씬 더 주도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매니지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근데 나쁜 점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공동체 의식이 점점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개인주의가 강해지고 파편화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제가 우려하는 바는 이 학교에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대부분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단 말이에요. 네. 밥 먹을 때 뭐 얘기도 못 하더라고요. 얘기를 못 하게 하고 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좀 없어지고 사람들끼리 사실은 이게 학교라는 걸 포함해서 모든 사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들끼리 소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언어로 많이 소통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표정으로 많이 소통을 해요. 그 사람을 파악하는 것, 몸짓, 표정. 그렇죠. 근데 얼굴에 거의 3분의 1을 가렸다는 얘기는 그 사람의 표정을 읽을 수 없고 그 사람의 감정 상태라든지 이런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대부분 다 피상적이 되기가 쉽고 결과물은 남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녹화를 한다든지 그 영상은 남지만 그 주변에 일한 스태프분들 그 사람들 얼굴은 제가 기억을 하나도 못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학교도 점점 그런 공동체 의식 이런 게 약해질 수 있다. 근데 이걸 더 나아가서 더 불안한 거는 이러한 사람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되기가 되게 쉬운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 예전의 구조 같이 네. 누군가 독재적인 리더가 나오기 쉬운 구조지만 그렇죠. 지금은 아닌데 왜 누군가에 의해서 조정되기 쉽나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이런 상태에서는 사람들의 커넥션이 SNS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소통하게 되면은 그 SNS의 그 알고리즘과 이런 걸 장악한 사람들이 결국에는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거죠. 소위 말하는 플랫폼 기업들, 네.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그렇죠. 저는 BTS가 지금 세계적으로 엄청난 히트를 치고 팬덤이 네네. 형성이 됐잖아요. 저는 그거는 마치 한 40년 전에 비틀즈가 떠올랐을 때와 되게 비슷하게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을 장악하면서 새롭게 팬덤을 형성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기의 팬이 되게끔 매니플레이션 하기가 쉬워진 세상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비틀즈 이전에는 사실은 앨범이라든지 TV 출연 같은 게 거의 없었잖아요. 그렇죠. 미디어가 지금보다는 덜 네. 했을 테니까. 근데 미국 같은 데나 영국 같은 데가 TV가 많이 공급이 되고 방송국에 출연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 임팩트를 가지면서 팬을 형성을 했고 그게 사실은 비틀즈의 음악도 좋지만은 그 매체 때문에 만들어진 팬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이클 잭슨 같은 경우는 뭐 MTV라고 하는 그런 춤을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이 생긴 거고 BTS는 또 다른
유튜브라든지 또는 SNS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만들어진 팬덤인데 이게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은 한쪽에 집중화 현상이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이나 비틀즈 이전에는 뭐 로컬에서 그냥 분산돼 가지고 아티스트들이 활동을 했다면은 한 사람한테 집중되는 사람이 나오듯이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고 대세의 흐름에 영향을 받기 쉬운 세상이 되었다.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진짜 역설 같네요. 우리가 미디어의 변화의 방향이 네. 예전에는 소수에서 지금은 개인화되는 네. 경향인데 오히려 더 집단화된 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커진 거네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부도 한쪽으로 집중되기가 쉬워졌고 그 권력도 한쪽으로 집중되기가 상당히 쉬워졌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근데 요새 성인들의 학습 욕구도 굉장히 커졌거든요. 예. 그리고 뭐 그런 말도 많잖아요. 평생 학습. 네네. 평생 공부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이 성인들의 어떤 공부에 관해서는 공간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리가 옛날에는 젊었을 때만 학교를 다니는 거라고 생각했던 가장 큰 이유가 그게 풀타임 학생밖에 없었잖아요. 그때는. 내가 뭘 배우려면은 학교에 등교해야지만 배울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온라인을 통해서 언제든지 동영상으로 수업을 할 수가 있고 배움이라고 하는 게 오프라인 공간과는 상관없이 온라인 공간에서 시간과 어떤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서 빨리빨리 그 배움에 접속할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21세기의 지금 이 시대는 누구보다도 배우기 쉬운 세대가 되었다. 공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보이고요. 과거에는 한 20년 공부해서 40년 그거 울고먹고 살다가 돌아가시면 됐는데 지금은 한 30년 공부하고 30년도 제대로 못 써먹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년 써먹고 또 배우고 또 써먹고 또 배우고 또 써먹고 좀 뭐 확 변하니까. 네,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과거의 배움의 공간은 세대별로 나눠져 있었죠. 세대별로. 네, 10대, 20대의 배움의 공간, 그다음에 30대, 40대는 배움의 공간이 아예 없었다면은 아예 없었군요. 네, 거의 없었죠. 뭐 사실은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하더라도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배움이 없었던 사람들이 많으니까. 근데 배움의 공간들은 점점 늘어났고 뭐 문화센터도 있고 온라인 공간에도 되고 뭐 메타버스에도 앞으로 계속 생겨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더 많이 배움의 공간이 확장되고 접속이 더 쉬워졌다. 그런 기회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 성인들의 학습에는 이 온라인 공간, 가상 네. 공간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굉장히 것이다.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건축가, 즉 이 물리적인 공간에 어떤 물리적인 건물들을 짓는 이제 건축가라면 가상 공간은 건축가에게 어떻습니까? 요새 뭐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저는 그건 또 다른 시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건축가들한테는. 건축가들한테도. 네, 저도 실제로 뭐 LG 시그니처 아트 갤러리 같은 거를 설계하기도 했고 과거에는 가상 공간이다. 그러면은 최초의 인터넷 가상 공간을 보시면 텍스트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정보밖에 없고 네. 그러다가 싸이월드 같은 게 나오면서 마이룸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렇죠. 2차원 네. 이미지들. 2차원 이미지가 뒤에 배경이 공항이었다가 뭐 근데 점점 사실은 이 가상 공간이라는 거는 발전을 하면 할수록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발전할수록 오프라인 실제 공간과 유사하게끔 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가상 공간 하기 전에 맨 먼저 우리가 배우는 거는 오프라인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예, 건물이 있고 도로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공간이라고 하는 걸 우리 속에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사실은 우리가 배운 거죠, 지금. 그 배운 습득한 이 공간 체계를 사실은 온라인 공간이라고 해서 가상 공간이라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체계로 하면 더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를 흉내내서 만들 거라고요. 현실 공간과 네.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현실 공간과 비슷하게 만들수록 사용자가 훨씬 편리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노하우와 축적된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디자인을 하면은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단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곳은 이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중력이라는 제약이 있는데 온라인 공간에서는 중력이 없다는 거. 장점이죠. 네, 장점이기도 하면서 단점일 수도 있는데 장점은 뭐가 있냐면은 무한대의 공간이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예산이 안 들어요. 우리가 어떤 희한한 쉐입을 만들더라도 그게 기술적으로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너무 많은 큰 자유가 있으니까 사실은 건축가로서는 더 힘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런 걸 하셨나요? 메타버스의 가상 공간의 건축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말씀드렸던 그 아트 갤러리 같은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옥션 같은 데에서 뭐 예술품 전시장 같은 것들. 내가 그림을 팔아야 되는데 이 그림을 파는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구경할 수는 없고 내가 그림이 뭐 창고 안에 뭐 엄청나게 많은데 혹은 여러 소비자들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모아서 보여주긴 너무 힘들고 과거에는 그걸 1년에 한 번씩 아트 페어라는 걸 했다면 온라인 가상 공간 안에서 그걸 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저한테 얼마 전에는 이제 메타버스를 기획하시는 분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공간의 디자인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차라리 그냥 동업을 하자 그렇게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건축가들이 또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네. 사실은 엄청난 어떤 메타버스상의 건축 기업을 만드실 수도 있겠네요. 네,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학교도 만들고 싶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에는 어떤 학교를 만들면 좋을까요? 좀 상상력을 이렇게 제한하지 말고 막 말씀하신다면. 네. 저는 온갖 것들이 이미 동영상이라든지 많은 그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큐레이션하는 일을 하는 게 메타버스 안에서 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지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을 검증하는 게 되게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의 대학교라는 게 사실은 만들어진 거는 수백 년 동안의 권위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 대학도 뭐 100년 얼마 안 된 조금밖에 안 넘은 그런 대학들도 있지만은 그 대학의 교수님들이 몇백 년 된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아갖고 왔기 때문에 검증의 방법이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온라인상에다가 메타버스 안에다 학교를 만든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이게 이 지식이 얼마나 검증되고 가짜 지식이 아니냐. 그것만 제대로 되면은 그 안에서 재미나게 큐레이션 하는 거는 인공지능의 도움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가 대학 가면은 학과가 뭐 20몇 개 과 중에서 골라야 된다면은 이제 뭐 10,000명의 사람들이 들어가면은 10,000개의 다른 학과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 책에서 우리 교수님이 쓰신 이야기죠. 그죠? 네. 저희도 사실 세바시랜드라는 가상 공간에 학교 짓는 사업을 이제 곧 시작하거든요. 세바시가 그걸 하기에 되게 적합한 그러한 기관 중에 하나죠. 그 메타버스의 건축 예술학교를 하나 세워주세요. 네. 그 일의 관점에서도 또 성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일도 사실은 우리가 뭐 배우고 학습하는 공간이잖아요. 사실. 네. 그리고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일하는 모습도 사실은 많이 변화됐고요. 네. 일의 관점에서의 성장을 공간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그런 것 같은 경우에 새로운 시도를 하기는 하는데 딜레마가 많죠, 사실은. 이 워킹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들은 첫 번째가 이제 보안의 문제가 되게 심각하게 걸려 있고. 그렇죠.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게 제일 크고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이런 추세 자체는 다핵 구조로 만들어지면서 흩어지게끔 돼 있죠. 한쪽으로 모이지 않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이 회사의 공동체 의식 같은 것들 이게 다 없어지거든요. 조직력 같은 것들.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나 구글 같이 어마어마한 기업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있는 기업이라면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뭐 누가 보더라도 우리는 혁신의 기업이야. 뭐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정보의 기업이야. 이런 게 있잖아요. 규모도 큰데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별로 없는 회사들.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대부분 다 그렇죠. 그런 데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만들기가 되게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는 그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인터페이스를 잘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인터페이스를 개발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내가 딴 장소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다른 장소에 흩어져서 일을 할 때 내가 소통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내가 팀원들하고 지금 소통을 하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주로 하는 게 뭐 팀스를 쓰거나 줌이나 카카오톡 이런 걸 쓴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거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거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그 회사 자체의 걸 만들어야죠. 그 브랜드 정체성이 들어가 있는. 그 브랜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현대자동차 사람이고 뭐 다 재택근무도 하고 하는데 회사 사람들하고 일할 때 맨날 줌으로 일을 한다. 그러면은 공간이 줌 회사 가서 일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네요. 대화를 할 때 카톡으로만 한다. 그럼 카카오 좋은 일만 하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못한. 그게 바로 그 회사의 사옥은 앞으로 가상 공간에서 쓰는 그 메신저의 인터페이스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네요. 네. 우리도 카카오톡 쓰고 줌 쓰고 슬랙 쓰고 이런. 그러니까요. 이미 다 우리는 줌과 카카오와 팀즈에 약간 우리의 뭐랄까요 공동체 의식을 헌납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이용해서 돈을 잘 벌죠. 이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 브랜드 정체성이나 우리 브랜드 이미지가 잘 녹아든 일의 도구들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사업을 하면 또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저도 그 SK텔레콤 같은 경우라면은 그런 거를 만들어서 기업에게 제공하는 그런 걸 한다든지 현대건설도 사실은 앞서 나간다면 현대건설 D, 뭐 현대건설 디지털 이런 걸 만들어서 내가 너희들의 사업을 만들어줄 때는 우리는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준다. 그런 걸 하는 서비스라서 앞으로는 현대건설사인데 일종의 소프트웨어를 건설해 주는 거군요. 네, 그렇죠. 이것도 당신의 사이버 스페이스 가상 공간 안에서의 사업을 우리가 디자인해서 제공해 줄게.
그게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하는 테크놀로지만 기술력만 갖고 있다면은 저는 세트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의 온라인 공간도 제공해주고 그러네. 오프라인 공간도 우리는 제공해줄 수 있다. 그렇게 가야 되겠죠. 다음 관점으로는 성장이 이제 학습, 뭐 배움 있다면 되게 현대인들 불안하고 스트레스 받고 요새 이제 상담도 되게 늘어나고 사실은 극단적으로는 자살도 네. 많잖아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마음이 좀 단단해지고 내적으로 좀 이렇게 튼튼해지는 네.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성장인데 이런 것들도 공간이 도와줄 수 있나요? 그럼요. 사실은 뭐 제일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내적으로 단단해지려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나하고의 관계가 정립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와의 관계. 혼자 있을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좋은 공간으로서 그게 되게 필요한 거, 나만의 공간이 필요한 것 같고 우리가 그런 나만의 공간을 소유하기 되게 힘들다면은 이 도시 안에서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한 가지 예로 저 같은 경우에는 남들은 잘 안 가는 공간인 한남대교 다리 아래 그 교각 있는 데를 자주 가요. 그 우리 한강 네, 공원 가면 다리 밑에 있는 부분이요? 네, 다리 밑에 공간. 그런 데를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길이가 한 1km 정도 되고 엄청나게 큰 콘크리트 기둥들이 쫙 돼 쫙 있잖아요. 보이잖아요. 마치 그 퍼스펙티브가 네, 아주 인피니티 스페이스처럼 네. 쫙 보이잖아요. 그게 어떤 신전 공간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제가 거기 가서 있으면은 그건 제 공간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 공간 아무도 없거든요. 그럼 거기가 저희가 잘 가는 공간이고, 혹은 뭐 경부고속도로 옆에 있는 조그마한 오솔길 같은데, 그 방음벽 옆에 있는 길들 이런 것들을 잘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그런 걸 찾아가지고 나를 힐링할 수 있는 공간. 뭐 내가 잘 가는 맛집도 사실은 그런 힐링의 공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아는 사람들이 부자인 거예요, 사실은. 공간 부자. 네, 뭐 이렇게 등록으로 이렇게 등기부 등본으로 내 이름이 있어야만 내 공간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걸 자꾸 찾아서 자기만의 공간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드는 사람들이 나를 힐링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마치 음악 듣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음악은 우리 뭐 슬플 때 듣는 음악이 있고 좋을 때 듣는 음악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 뮤직 플레이리스트가 다 있단 말이에요. 아, 뮤직 플레이리스트처럼 네, 공간의 플레이리스트가 공간 필요하죠. 리스트를 만들면 네. 그거 저는 나만의 공간 이렇게 질문에도 이걸 집에 어디다 만들어야 되냐 네. 아니면 사무실에 만들까 뭐 이런 걸 질문하려고 그랬더니 네. 그게 아니었군요. 네. 그것도 역시 큐레이션이 필요한 거예요. 뭐 하나 갖고 다 내 정체성이 드러날 수는 없잖아요. 저도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나를 표현하는 노래가 하나 뭐 이문세의 가을이 오면 이걸로 되지 않잖아요. 여러 개가 있잖아요. 가을이 오면 네. 갑자기 그것만 생각이 나요. 뭐 신승훈 노래라든지 뭐 서태지 이런 것들이 우리 세대 많이 듣던 노래들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쭉 모였을 때 그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것처럼 내가 그런 공간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쭉 만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그 다리 교각에 되게 여러 사람들 와 있겠다 싶은데 그 다리 교각 밑에서 그러니까 뭘 하시나요 혹시? 멍 때리죠. 그냥 그걸 쳐다보면서 그 수직 구조를 보면서 네. 거기 분명히 몇 사람 더 서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되게 오래전부터 했는데 아직도 가도 텅 비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한강에는 27개의 다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다 독특하고요. 다 가시기 좋습니다. 다 가보셨어요? 저는 10몇 개는 가본 것 같아요. 그 대단하네. 네. 다리를 관찰하려고 가신 건 아니고 진짜로 멍 때리려고 가셔요? 예전에 제가 공모전에 이걸 냈었어요. 주제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때 디자인했던 거가 한강에 이 다리 27개를 다 가서 거기다가 그러니까 명상의 공간들을 하나씩 만드는 거였어요. 그거 한 10여 년 전에, 한 20년 전인가 했던 결과는? 떨어졌죠. 근데 하여튼 그 공간이 실제로 있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되게 명소가 될 것 같은데요? 엄청난 사실 명소예요. 사실. 근데 명상하려고 유명해졌는데 명상의 공간이 붐비게 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혼자 있을 수 있는 셀들을 여러 개를 놔야겠죠. 그 공간은 항상 거기는 사람이 못 가니까 비어 있을 테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거에 추모의 공간을 만들 수도 있고 납골당 같은 거 만들 수도 있고 장마철만 좀 조심한다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만의 공간이 있으면 네. 우리가 막 불안감이나 스트레스 이런 게 확실히 줄어들 수 있겠죠. 네, 왜냐하면은 저는 공간도 하나의 친구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누구와 대화를 한다는 건 그 사람 소통하면서 나를 힐링도 되고 그러는 건데 내가 대화할 사람이 없다면은 공간과 대화하는 훈련도 저는 되게 좋은 것 같거든요. 공간과 대화하는 훈련. 네. 저는 공간을 하나의 거울 같다고 생각을 해요. 거울이요. 나를 비춰주기도 하고 나를 반영해요. 특히 내 방 같은 경우 내가 정리하는 공간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쉬고 싶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하는 일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물건을 갖다 버립니다. 쓰레기들을 다 갖다 버리고 비우는 작업들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정리 정돈을 해요. 맞아요. 저도 정리해요. 네. 그래서 책꽂이나 자기 옷장 같은 것들 이런 거 정리하면은 그것만으로도 그 공간이 저한테 주는 그 힐링이 있어요. 그런 게 공간과 대화한다라는 네. 말씀이시군요. 그거는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공간이 정말 우리를 많은 부분에서 케어할 수 있는 네. 거네요. 그 건축사무소 하시잖아요. 네. 거기 통화 연결음이 또 네. 보면 세상을 더욱 화목하게 만드는 건축사무소. 그러나요? 왜냐하면 소장님은 전화를 안 걸 테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고객들은 이 소리를 듣는단 말이에요. 세상을 더욱 화목하게 만드는 건축사무소 이런 네.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도 한번 전화해 보십시오. 이번에 성장을 네. 이제 세상 공동체의 관점으로 좀 옮겨 본다면 네. 어떻게 우리가 공간을 구성해야 될까요? 요즘 같이 지금 뭐 파편화되고 네. 뭐 개인주의랑 좀 다르겠지만 좀 개인화되는 우리나라 공동체 지수가 또 OECD 중에서 꼴찌 기록했더라고요. 네. 그런 사회에서 어떤 공간들이 좀 만들어져야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공통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나와야 된다. 공통의 추억. 네. 그리고 공통의 추억을 만들려면은 딴 것보다도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많아져야 된다. 이 도시 안에.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도시에는 공짜로 머무를 수 있는, 여기서 머무른다는 거는 앉아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앉아서? 네. 그냥 가만히 앉아서? 네. 우리는 앉는 공간들은 대부분 다 커피값을 지불해야 된다든지, 뭐 카페 같은 데 들어가야 된다든지, 극장에 앉았다든지 이런 돈을 내야지만 앉을 수 있는 공간들만 이 도시에 존재하잖아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벤치가 없는 도시일 거예요. 이 서울이? 네, 서울이라는 도시가. 맞습니다. 반대로 전 세계에서 커피숍의 숫자는 제일 많은 도시입니다. 단위 면적당 커피숍 숫자가. 돈 내는 공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가 앉아서 쉬는 거를 사실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원이라든지 벤치 같은 것들. 근데 그거를 너가 돈 내고 쉬어라. 이렇게 되면은 공통의 추억이 만들어지기 어렵죠. 공통의 추억이라는 게 사실 뭐 의자 앉을 때만 만들어 놓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누적이 돼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맨하탄에서 오래 생활을 하면서 좋았던 거는 제가 맨날 가던 조그마한 공원이 있어요. 한 200평 정도 되는 사이즈에. 맨하탄은 왜 삼각형으로 된 짜투리 땅이 많아요. 그런 데가 공원으로 꾸며져 있는데 주로 날씨가 나쁘지만 않으면 항상 점심을 싸들고 가서 거기서 먹었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들이 항상 같이 뭐 근처에 일하는 주변에. 친구들 와서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아마 그 근방에 있는 반경 한 500m 안에 있는 회사원들은 다 그 파크에 대한 추억이 있을 거라고요. 그렇죠. 서울은 근데 어디 공원 가려면 차 타고 가야 돼요. 차 타고 가야 되게 돼요. 멀고. 네, 멀죠. 또 차 세우려면은 주차장에 네. 자리도 없어. 없죠. 그럼 욕 나와. 그럼요.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반차 내기 전에는 못 가잖아요. 맞아요. 못 네. 가요. 반차가 아니라 휴가를 내야 갈 수 내.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그런 공원과 벤치와 도서관이 많은 곳을 만들 필요가 있고 이게 SNS가 사람들의 소통을 책임지는 시대가 될수록 더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더 그런 걸 만들어줘야 되고요. 코로나가 사실은 공간의 양극화를 더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공간의 양극화는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배웠던 게 뭐가 있냐면은 위에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비싼 돈을 지불해서라도 인구 밀도가 낮은 공간을 점유하고 써요. 백화점의 명품관 같은 데라든지 그래서 백화점도 점점 20%의 명품 매장의 퍼센테이지가 50%로 늘어나고 그러니까 위에 돈 많으신 분들이 계속해서 자기가 공간을 오프라인에서 많이 점유하고 쓰게 되면은 총량은 줄어들게 되고 그럼 단가가 높아지고 이 공간에서 사실은 돈을 지불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거든요. 뭐 이런 거를 볼 수 있죠. 집값이 되게 비싸잖아요. 집값이 그렇죠. 비싸서 할 수가 없는 그런 일반 사회 초년생들은 사회에 나가면 맨 먼저 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자동차를 사요. 자동차라는 공간이 나만의 공간이 되는 그렇죠. 그거보다 돈이 없는 대학생들은 카페를 가죠. 5,000원 내고. 내 책상, 내 탁자. 그거보다 돈 없는 고등학생들은 3,000원 내고 PC방을 가요. 그거보다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는군요. 돈 없는 뭐 중학생들 편의점 가고 그거보다 돈 없는 초등학생들은 가상 공간 메타버스에 가서 로블록스 하고 로블록스. 그러니까 점점 더 가상 공간의 비중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중에 스마트폰 사용 시간 포함해서 가상 공간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의 소득 수준이 낮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회라는 메타버스가 사실은 이용 시간이 많을수록 우리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이 되는 거군요. 네. 그래서 실제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오프라인 공간을 누리면서 살죠.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고
기생충 영화에 나오듯이. 그러니까 그거를 오프라인에서 이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정부나 이런 데서 시에서 계획을 세울 때 그런 거가 많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저는 계층 간의 갈등도 더 줄어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교수님 말씀하신 소셜 믹스가 일어나는 공간이군요. 네. 그 추억이 많아지는 그렇죠. 공간.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레이스, 그러니까 인종들도 되게 다르고 소득 수준도 많이 다르잖아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거는 경기장을 많이 만들잖아요. 스포츠 경기장. 네, 스포츠 경기장. 공통의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단 그 안에서 좌석의 가격의 등급을 매기죠. 가까울수록 비싸고 위로 올라갈수록 싸게 해서 어쨌든 그래도 똑같이 뉴욕 양키스를 응원하고 LA 레이커스를 응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의 소셜 믹스를 만들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유료 공간이지만 어쨌든 네. 계층 간의 어떤 화합이 일어나는 조화가 일어나는 공간이니까. 그 경기장 같은 경우도 저는 싼 좌석은 아주 싸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가서 야구를 보고 누구든지 가서 농구를 볼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걸 아는 예를 들어서 브라질 같은 데는 그렇게 선진국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10몇만 명 들어가는 축구장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즈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난한 사람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게 사람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힘인 거죠. 우리나라는 그러고 보면 스포츠 문화가 예전보다 조금 예전보다 더 고급화됐어요. 고급화됐다는 거는 좀 단가가 높아졌어요. 높아진 거군요, 가격이. 제가 초등학교 때 가던 프로야구 경기장의 느낌과 요즘 야구장에 갔을 때 느낌은 지금이 더 제가 돈을 많이 벌면도 불구하고 더 비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예전의 대중 스포츠의 인기에 비하면 요새 스포츠들의 인기가 덜한 느낌은 들더라고요. 네. 그게 단가가 비싸져서군요. 단가도 비싸졌죠. 네. 그리고 또 제일 큰 거는 아무래도 미디어가 발달하다 보니까 농구도 NBA 보고 야구도 메이저리그 글로벌 보고 축구는 다 프리미어리그 보고 그렇게 된 것들도 있죠. 공통의 추억이 있는 공간들. 그러니까 네. 우리가 누구나 이제 어느 계층에 속했건 앉아서 같이 할 수 있는 네. 공간들이 만약 서울에 많이 만들어지려면 그 전제가 사실은 네. 이 공간의 미래 책에서도 자주 얘기하시고 최근에 강연에서 많이 얘기하셨는데 그 자율주행 로봇들의 네. 이제 지하 터널이잖아요. 네, 네. 잠깐 설명해 주시면. 일단은 우리의 지상은 현재의 도시들은 다 자동차를 위한 도시로 많이 돼 있어요. 맞습니다. 특히 서울은 서울도 그렇죠. 그리고 그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자동차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물류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뭐 화물 트럭이랄지 네, 배달 차량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만약에 우리가 그 물류 차량들을 물류를 다 자동차가 아닌 자율주행 로봇이 운송을 하고 그게 지하로 다닐 수 있게 하는 터널을 뚫는다면은 그럼 지상을 그만큼 비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차량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차선 숫자를 줄이고 대신에 거기에 공원을 만들면 더욱 좋겠다. 지금 뭐 광화문 지금 공사하는 그런 네, 그런 식으로 물론 그건 지하 물류 터널이 네. 있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네, 그렇죠. 이제 차로를 줄이고 거기를 네. 공원화하는 네. 거잖아요. 사실은 제일 좋은 사례는 경의선 숲길이에요. 아 경의선 숲길. 네. 예. 거기는 원래 기찻길이었다가 기차가 지중화되면서 지상이 비어지고 거기가 공원이 됐고 그렇죠. 길게 그것도. 네, 선형으로 길어서 완전히 다른 동네였던 홍대 앞 연남동과 마포 공덕동이 같이 산책으로 가는 공동체가 맞아요. 되고. 그러면서 그 거리들이 다 유명한 그렇죠. 뭐 맛집도 많이 네, 맛집 생기고 생겨나고. 거기가 무슨 문화의 거리도 되고 네네. 저희 대학교 선배님이지만 그 동네에서 많이 놀았지만 그 연결되진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렇게 같은 공통의 추억이 생길 만한 그런 공원이 길게 늘어나니까 완전히 진짜 달라지죠. 완전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얘기 들으면서 거기가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진짜. 네. 근데 이게 서울의 중심부를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체계적으로 만약에 우리가 서울이라는 도시를 향후 뭐 30년 계획을 짠다. 그렇게 되면은 뭔가 비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비전은 물류를 내려서 지상을 그런 링을 경의선 숲길이 뭐 효창공원 이쪽까지만 연결돼 있다면은 그걸 다 연결을 해서 서울을 한 바퀴 돌게끔 해야죠. 그리고 그 링이 두 번째 링으로 안쪽으로 한 번 더 돌고 바깥쪽으로 한 번 더 돌고 그렇게 계속해서 링으로 연결시킨다면은 그러면은 저는 서울은 훨씬 더 커넥트가 공간이 진짜 많이 확보되겠네요. 사실은 이게 한 2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니까 네. 향후 20년이 뭐야? 지금은 기술 발전이나 변화 발전이 빠르니까 10년 안에 바뀔 수도 있는. 네. 근데 이런 얘기하면은 사실은 이게 이런 뭐 정책이나 네. 뭐 건축 선배들 네. 약간 좀 막 그게 되는 소리야 이러지 않아요? 그렇죠. 대부분 다 반응은 그러시죠. 기성세대들은 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해요. 네. 그거는 뭐 다 안 된다는 얘기 하시는데 이게 가능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퍼뜨려야죠. 그래서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인데 한번 해봅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 그런 민간 국민들의 숫자가 늘어나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시대는 뭐 옛날처럼 독재자 한 명이 야 이렇게 해 그래가지고 다 밀어붙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게 계속 그러니까 제가 그냥 틈날 때마다 그 얘기 하잖아요. 어디가 불러주면 다 가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필요하고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겠죠. 저는 근데 이게 굉장히 네. 실행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맨날 지하철 파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요. 이게 왜 안 가능하겠어요. 네. 이게 사실은 요새 말 잘 되는 스마트 시티가 사실은 그렇죠. 이게 먼저 돼야 그럼요. 되지 않는 것인가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네. 돼요. 스마트 시티를 저는 그래서 맨날 강조하는 게 괜히 빈 땅에 가서 쓸데없이 LH 돈 벌어주는 그런 또 다른 도시 만들 필요 없이 인구 밀도가 높은 데에다가 새로운 시스템을 그렇죠. 구축해야 된다. 그게 스마트는 거기서 필요한 네. 건데. 스마트는 인구 밀도 높은 기존의 도시에서 더 필요한 거고 거기에 투자를 할 때 그게 사실은 투자 대비 이익이 생기는 거거든요. 힘들면은 그게 제가 알기로는 30조 정도 돈이 서울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지하철 9개 라인을 이용해서 뚫어라. 그래서 12시 기차 출발하고 12시 5분 기차 가면 그 사이에 3km의 빈 공간이 있으니까 그 라인에 물류를 보내서 지선만 뚫어주면 되거든요. 그 지하철 라인을 활용하는 네. 거예요. 그럼 공사를 줄이면서 공사를 줄일 수 있죠. 그런 또 아이디어들이. 네. 그러니까 지하철 3호선 있으면은 3호선에 뭐 양재역이 종점역이잖아요. 그 양재 물류센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양재역에서 12시 기차 떠나고 물류 보내고 12시 5분 기차 출발시키면은 쭉 가다가 압구정역쯤에서 옆에 지선으로 빠져서 그 청담동에 딱 물류센터에 딱 지하에다 갖다 놓으면은 그럼 거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로컬에 딱 배달하면 되는 거니까. 그러네요. 네. 뭐 어쨌든 다 어떤 기술로 제어되고 이럴 테니까 네. 그런 건 뭐. 그리고 그거를 만들어야지 그 기술을 해외에 수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새로운 상품이 되는군요. 어마어마한 비즈니스가 될 거라고 봐요, 저는. 그게 뭐 저기 앨런 머스크가 네. 무슨 뭐 대륙을 뚫는 뭐 이런 그런 거죠. 그거를 우리나라 서울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1000만 명인 도시가 28개나 되거든요. 그게 다 우리의 시장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땅속 많이 지하철 많이 건설한 나라가 몇 안 되잖아요. 몇 안 돼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네. 고급 기술을 갖고 있는 네. 거예요.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건축은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이런 챕터가 네. 있더라고요. 네.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신다면. 건축 설계를 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뭘 만들고 쌓고 세우고 이런 거라기보다는 사람들끼리의 관계를 디자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관계를 디자인한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계를 디자인하는 게 건축 설계입니다. 우리가 벽을 세우냐, 창문을 만드느냐, 혹은 문을 만드느냐, 계단을 만드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둘의 관계가 바뀌거든요. 그러네요. 벽을 네. 세우면 뭐 단절되죠. 네, 그죠. 창문을 뚫으면 오가지는 않지만 얼굴은 쳐다볼게. 근데 문까지 만들면 오갈 수 있는. 네. 근데 다른 층에 있지만은 뭐 계단을 만들면 그것도 건너가서 극복해서 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계를 디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어떠한 식으로 관계를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한 명이 혜택 볼 수도 있고 100명이 혜택을 볼 수도 있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그러네요. 네, 그 책에 나오는 것 중에 되게 중요한 얘기가 공원 같은 경우도 같은 공원에 100평의 공원을 만든다면은 100제곱미터의 공원을 10m 곱하기 10m로 만들면은 40m의 변의 길이를 가져서 그 40m에 접한 사람들만 혜택을 봐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1대 100으로 가로로 길게 하면은 변의 길이가 200m로 늘어나거든요. 5배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용산공원에 예를 들면은 90만 평이라고 하는 넓은 땅이 있는데 주변 둘레기 길이는 12km거든요. 근데 걔를 만약에 경의선 숲길 같은 폭이 16m 되는 긴 거라면은 변의 길이가 360km로 30배가 늘어나거든요. 360km요? 네.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30배가 늘어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디자인에 따라서 혜택 보는 사람의 숫자가 30배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360km 주변 가까이 있는 땅값도 오르겠네요. 근데 다 오르겠죠. 예. 혜택 보는 사람이 엄청 많아지죠.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꿈꾸는 도시는 모든 세대, 모든 집들이 걸어서 5분 이내에 공원이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다 누구나 그 자연을 누릴 수 있게 되고 내가 집이 작더라도 벤치에 앉을 수 있고 도서관에 갈 수 있게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10,000평짜리 공원 하나보다는 1,000평짜리 공원 10개를 만드는 게 나은 거고 이왕 10,000평 만들 거면 선형의 공원을 만드는 게 나은 거고. 사각형보다는 선형으로 길게. 네. 만약에 내가 바닷가에 카페를 짓는다. 그러면 그 바닷가 카페가 자기 혼자 바닥
경치를 다 보겠다고 일자로 쫙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치 띄엄띄엄 마을 같은 형식으로 놓으면은 그 사이사이로 바다 경치를 뒤에 지나가는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 네, 사이로 볼 수도 있고 외부 계단을 만들어서 그 건물의 옥상에 올라갈 수 있게 해주면 그 옥상에서 바다를 또 볼 수도 있잖아요. 그건 진짜 사회적 가치네요. 네, 그런 걸 통해서 비즈니스 마인드로 보더라도 그럴 때 사람들이 더 많이 올 수 있고 커피숍 입장에서도 사실 더 장사가 될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은 건축 공간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면은 상대방이 못 갖고 상대방이 가지면 내가 못 갖는,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디자인만 잘 하면은 똑같은 양이라도 혜택 보는 사람이 훨씬 많아지는 윈윈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게 건축 설계의 묘미입니다. 네. 여러분 좀 더 많이 이런 이야기에 이렇게 접하고 알게 되시려면 공간의 미래 책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되게 정말 좋은 얘기 진짜 띵언들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세바시 강연에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현준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저는 지금까지 세바시 구범준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